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역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한 정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실패한 작전 말이죠. 마치 시험 답안을 미리 알고도 낙제하는 학생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1940년 4월 북유럽의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 말입니다. 이 사건은 정보와 실행 사이의 거대한 격차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실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0년 4월 20일 윈스턴 처칠이 황금 달걀이라고 불렀던 그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황금 달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독일군의 모든 비밀 계획을 담은 암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독일군의 전체적인 작전 계획과 의도가 담긴 기밀 정보였죠. 속도를 내려고 서두르다가 오히려 더 느려지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예상치 못한 침입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급하게 행동하다 보면 더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정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던 것이죠. 지난주 독일이 노르웨이를 침공했고 주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주요 항구들이 독일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속도였죠. 놀라운 점은 독일 해군이 바다에서 영국에게 그다지 좋은 성과를 보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 주에 노르웨이 땅에 연합군을 상륙시킬 예정이었습니다. 맥스 헤이스팅스가 이 상륙 작전에 대해 남긴 기록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모인 영국 프랑스 연합군을 노르웨이로 보낸 것은 마치 연극 무대의 코미디 같았습니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의 모든 영국군 부대들은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북해를 건널 준비가 된 것은 절반 정도만 훈련받은 12개 대대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점차적으로 목표 지점으로 파견되었는데 그 목표는 매 시간마다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도도 없었고 차량도 없었으며 무전기도 없었죠. 서로 소통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런던과의 연락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앞에 우뚝 솟은 눈 덮인 산들을 보았을 때의 그 기분을 말입니다. 남부 런던 출신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산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들 대부분은 바다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을 도시에서만 살아온 이들에게 노르웨이의 험준한 지형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2월에 독일이 니콜라우스 폰 팔켄호르스트 장군에게 노르웨이 침공 계획을 맡겼는데 그가 사용한 것은 베데커 관광 안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혼자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쪽 모두 노르웨이 전역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거든요. 전문적인 군사 정보보다는 일반적인 관광 가이드에 의존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양쪽 진영 모두 전장에 대한 정보를 베데커 관광 가이드북에서 수집했던 것이죠. 이는 당시 노르웨이에 대한 군사적 정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양쪽의 정보기관들은 노르웨이 작전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영국군의 3분의 1 정도만 북해의 해상 신호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찾아서 공격할 수 있는 선박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이런 능력이 없었다면 놓쳤을 많은 배들을 성공적으로 격침시킬 수 있었죠. 영국 측면에서 보면 상황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번 주 초인 4월 15일 블레칠리 파크에 본부를 둔 정부 암호 해독 학교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독일군이 노르웨이 침공 당시 공군과 육군에서 사용하던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애니그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독일군이 로터를 장착한 암호화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사용된 암호는 비교적 단순한 편이었고 블레칠리에서는 이를 성공적으로 해독해냈습니다. 애니그마로 전송된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고 그중 일부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해독되었습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속도였죠. 그들은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조직 구조부터 보급 체계, 침공 계획과 의도까지 독일군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나중에 이것을 황금 달걀이라고 부른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국 정보부가
이 정보들을 실제로 활용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전투 현장의 해군과 육군 지휘관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의 출처를 밝힐 수도 없었거든요. 그들은 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말할 수도 없었고 정보를 모으거나 배포할 적절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틴 길버트는 노르웨이에서의 에니그마 해독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암호 해독의 승리였지만 노르웨이 원정의 방향성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모든 전투에는 결국 끝이 있기 마련이니까 이 전투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버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전이 끝난 후 독일군은 더 이상 이 암호 체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의 정보전은 영국이 아닌 독일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실제 전투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암호 해독의 성공과는 달리 실제 전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지난 주말에 독일군이 오슬로에서 동쪽, 북쪽, 서쪽으로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빠른 성공을 거두었고 일부 노르웨이군은 무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부대들은 스웨덴으로 후퇴했죠. 하지만 노르웨이의 오토 루게 장군은 란즈피오르드와 미회사 호수 사이에 좋은 위치에서 다가오는 독일군에 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루프트바페는 날씨 때문에 4월 17일까지는 대부분 활동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이는 연합군에게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는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에게는 전차 대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수 동쪽과 서쪽 지역을 점령했죠. 간단히 말해서 루게는 오슬로에서 이어지는 고갯길에서 독일군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영국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독일군이 굴브란달에 도달한다면 안달스네스에서 상륙하여 트론헤임으로 향하는 연합군은 후방에서 위협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4월 14일 소규모 영국군이 남소스와 하르스타드에서 상륙을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은 트론헤임과 나르비크 해방을 위한 여러 선택지들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공격은 배제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남소스, 하르스타드, 안달스네스에서의 상륙을 통해 병력을 늘려나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씨로 인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남소스에는 1m 반의 눈이 쌓여 있었고 공습을 피할 곳도 없었거든요. 이러한 자연 조건은 연합군의 작전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영국군이 올레순에서 상륙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일주일 내내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24여의 주력 부대가 4월 16일 하르스타드에 도착했고 146여단이 남소스에 상륙했습니다. 4월 17일에는 영국이 안달스네스의 군대를 상륙시키기 시작했죠. 이런 상륙 작전들로 인해 히틀러가 4월 17일에 내린 명령에 불안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에 파견된 군인들에게 가능한 한 오래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으라고 지시했거든요. 이는 히틀러조차도 연합군의 반격을 우려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날 영국 148여단이 안달스네스에 도착했습니다. 루게는 상륙 후 용이 아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트론헤임으로 가는 대신 노르웨이 방어선을 윌레하메르 남쪽에서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은 장비와 훈련이 부족했고 수송선의 빠른 하역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요한 보급품이나 무기들이 분실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널드 서머빌의 제2차 세계대전 1일 기록에서 가져온 또 다른 인용문을 보면 상황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준비 부족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프랑스군 일부가 밤에 남소스에 상륙했는데 바로 5차 산악 수렵대 반여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비 실수로 인해 그들에게는 스키의 필수적인 스트랩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실수들은 실패한 노르웨이 작전 전반에 걸쳐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연합군에게는 파티가 계속 이어질 상황이었습니다. 준비 부족은 곧 재앙으로 이어졌죠. 4월 19일까지 146여단은 스타인체르로 진격했지만 남소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남소스의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카트드 위아트 소장의 지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연합군 상륙작전의 첫 주말 동안 독일군은 완벽한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장악한 측이 유리한 것은 당연했죠. 남소스는 심하게 폭격당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연 엄폐물이 전혀 없었거든요. 연합군은 독일 공군의 공격에 무력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오슬로에서 진격하는 독일군은 릴레하메르와 레나에 도달할 것이었습니다. 점령 지역의 행정관리는 퀴슬링의 상황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노르웨이 주재 독일 대사인 쿠르트 브라우어는 퀴슬링이 새 정부를 수립한 지 불과 며칠 후에 그를 권력에서 몰아내려고 시도했습니다. 히틀러는 퀴슬링에게 그의 공로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냈고 새로운 통치위원회에서 자리를 약속했지만 그것은 새로운 노르웨이 정부의 총리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4월 15일 공식적으로 퀴슬링 내각이 해산되고 히틀러가 원했던 대로 7명으로 구성된 행정위원회로 권한이 이양되었습니다. 그들은 노르웨이의 하콘 국왕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이 위원회는 노르웨이 대법원 구성원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인골프 크리스텐센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이는 독일이 점령지 통치에서 현지 협력자들을 활용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순간 퀴슬링은 세상의 반역자이자 실망스러운 인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후 매국노를 뜻하는 대명사가 되었죠. 노르웨이 점령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번 주에는 2년 이상 계속될 이 점령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노르웨이 작전은 완벽한 정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에서 완전히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정보와 실행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건이었죠. 앞으로도 이런 역설적인 상황들이 전쟁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정보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